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의 기념 행사를 추진하도록 권장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10년 후인 1991년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정부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고, 또 윤석열 당선인 역시 SNS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달장애인 부모는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아무리 기념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디 현실적인 대책과 지원이 다각적으로 마련돼야겠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이관왕 기념 이벤트도 만나보세요.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10년 자동차세 특별 지원까지. 4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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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쓰리 쓰리 H 지하침대 어깨 쓰리 쓰리 허리 쓰리 쓰리 H 지하침대. 의료용 진동기는 3H 지압침대.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게, 기술은 미래적이지만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전기 세단의 꿈, 불가능이었을까? 천만에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지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상위 전기 세단 The New EQS.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김범일의 청년 생각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두석 상주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범일의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해주실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주에 제가 IPCC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기후위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전 지구적으로 재난에 가까운 위기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건 명백하게 인간의 활동 때문이다.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려면 정말 큰 규모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지난주 방송에서 그 대규모의 전환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문제 제기를 지난주에 해주셨는데 그 해법, 대안 설명은 좀 부족했다. 오늘 좀 더 자세하게 그 얘기를 좀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낯선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예, 그 몇 가지 단어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선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요? 예. 이 정도는 알아요, 우리 라디오 오늘 청취자들이. 그렇죠. 기사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시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타면 온실가스인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이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아무리 줄여도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한 거죠.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제는. 그래서 그거를
배출한 양만큼 탄소를 포집하거나 아니면은 산림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게 하겠다. 네. 그래서 배출량만큼 제거 또는 흡수하니까 서로 더하기 빼기를 해서 0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탄소 중립의 개념입니다. 이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게 뭐 거칠게 비교해 보자면은 예. 만약에 사람들이 탄소를 100을 배출을 했다면 예. 그 중에 뭐 30은 포집을 하고 70은 나무를 엄청 씹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을 하겠다는 개념이긴 한데요. 예. 이걸 이제 그래서 영어로 넷 제로라고 부르는데. 넷 제로. 예.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렵긴 한 게 왜 어렵냐면요. 예. 탄소를 아무리 포집을 했다고 해도 땅속 깊은 곳이라든가 해저 이런 데 묻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만약에- 포집해서 땅속에 그렇죠. 묻고. 만약에 그리고요. 묻지 않을 거면 이거를 뭐 다른 광물이라든가 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예. 그 기술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예 애시당초부터 100으로 배출하던 걸 최대한 줄이는 거에 목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포집하거나 흡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 최대한 줄여서 전체 파이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엔 포집을 하거나 흡수를 하자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탄소 중립, 넷 제로. 이게 사실 이론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제 지금 뭐 100을 탄소를 배출한다면 이걸 점차 줄여 나가자. 최대한. 예. 그게 이제 탄소 중립. 네네. 아, 넷 제로 이런 개념이고 일단은 탄소 중립이란 용어 잘 알았습니다. 예, 많이 들어는 봤는데 확실히 개념 정리가 안 됐었는데 예, 네. 확실히 잘 됐네요. 네. 자, 그러면 뭐 몇 가지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탄소 중립 알아봤고요. 또 어떤 용어 알아야 됩니까? 예, 요번에도 영어인데요. 기억해야 될 단어가 NDC라는 게 있습니다. NDC는 처음 들어보네요. 예, MBC는 많이 들었는데 NDC요. NDC. 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예. 이게 말 그대로 국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이만큼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걸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부르는 겁니다. NDC 이게 뭐 영어 약자잖아요. 예. 이 약자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좀 이해하기. 발음이 안 좋겠지만 괜찮아요. Nationally 예.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하는데요. 아, NDC가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네네. 예. 유엔에서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걸 하는데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뭐 몇 년도까지 그동안 배출하던 거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몇 % 감축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선언하는 건데 예. 참고로 한국은 2030년까지 8년 남았죠. 예. 2018년도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그 해에 대비해서 40%를 감축하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목표치에 대해서는 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아까 말씀드렸던 넷 제로에 도달하려면 40% 감축 가지고는 어림없다. 더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아, 이거는요. 이 뉴스는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한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완전히 탄소 중립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목표인데, 정부 목표인데 근데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는 거 갖고는 어림없다. 이런 얘기죠. 더 줄여야 된다. 네네. 예. 문제는 사실 이 NDC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누구에도 없다는 건데요. 아, 예. 외교적으로 뭐 전하라는 NDC를 말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강제 조항이 없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런 협약들이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파리 기후 협약을 마음대로 탈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협약을 탈퇴했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나 유엔에서 불이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후 협약과 관련돼서 국가적 약속을 잘 지키는지는 언론과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이 NDC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여론이 조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용어. 탄소 중립과 NDC. 그러니까 뭐 국가 차원의 어떤 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두 가지 용어를 알아봤고. 네. 세 가지 이상 넘어가면 좀 어지러운데요.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예. 네. 예. 어떤 거 해볼까요, 이번엔? 예. 요즘에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예.
ESG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가지 약자. 맞습니다. 예, 들어봤어요. 기업이 무조건 돈을 버는 이윤 추구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도 고려해야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인데요. 네. 이 표현이 나온 지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최근에 기후위기, 탄소 중립 등과 엮이면서 기업 차원에서 너도 나도 경영에 도입하겠다고 기사도 나고 막 광고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예. 요거는 아예 사례를 들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예. 이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애플이 2020년도에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요. 2030년도까지 애플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던 간에 그 제품을 만들 때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2030년까지? 네네. 탄소 배출량 제로로 하겠다? 이게 네. 가능한 거예요? 이 제조업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부품을 만들 때 화석 연료가 예를 들어 석탄이나 석유로 전기를 만든 그 회사 건 안 쓰겠다.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 만드는 회사 부품만 쓰겠다.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예. 아니면 공장에서도 탄소 배출을 굉장히 줄이는 뭐 기술을 발달시킨다던가 저탄소 공장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네. 사실 애플이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수십 개, 수백 개 어떤 그 협력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부품 회사들, 뭐 소재 회사들 같이 탄소 배출 줄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안 그러면 애플이 거래를 안 할 테니까 그 굉장히 회사들하고.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 만드는 회사들도 불똥이 튄 거죠. 그렇네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뭐 유통에 트이는 트럭을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런 등 기업들이 더 이상 이윤 추구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지속 가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게 되는데 특히 이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두 거대 기업 애플, 아마존이 이렇게 ESG에 신경 쓰니까 이거 뭐 전 세계로 확산될 건 뭐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주 한국 그 기업에게도 영향을 줬던 사례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어떤 거요?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걸 이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돈을 내면은 그 큰 돈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해서 이자가 생기면 그걸로 다시 연금을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네덜란드에도 이런 연기금이 있어요. APG라고 하는 운용사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3대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덜란드 연기금이 그렇게 커요? 우리나라도 연기금 규모 상당히 큰 걸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연기금보다 좀 더 규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7, 800조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연기금 운용회사가 다루는 돈이 850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연기금. 이 회사가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국전력에서 투자를 했다가 얼마 전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를 했어요. 이거 뉴스 본 기억 나네요. 예. 근데 그 이유가 한국전력이 석탄발전소 투자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 거죠. 그 외에도 다른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에게도 서한을 보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탈탄소 경영,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서두르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기업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진 시기가 온 거죠. 지금 뭐 애플, 아마존, 또 네덜란드 연기금 이런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먼 훗날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뭐 바로 10년 내에는 다 이렇게 굉장히 번질 것 같은.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 ESG에 가담하지 않으면 존폐 위기까지 찾아올 것 맞습니다. 같은. 그렇죠. 생각하면 그런 위기까지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진행 중인데 그럼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이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외 좋은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전부 다 폐쇄하고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율을 80%까지 늘리겠다는 거 목표를 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석탄 발전 자체가 탄소 배출이 심각하다 보니까 화석 연료를 최대한 쓰지 않는 탈탄소의 주요한 전략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석탄 발전소를 폐쇄했을 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노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환의 과정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예. 네, 또 이런 정책도 있는데요. 예. 프랑스에서는 너무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항공 노선을 다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거리의 항공 노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 네. 예. 왜냐하면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기차와 비행기가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비행기가 훨씬 많군요. 탄소 배출이. 예. 예. 그래서 국내선 같이 동선이 길지 않는 구간은 탄소 배출이 적은 기차나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스웨덴 같은 경우도 국내선만 주로 다루는 3위 규모의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시민 한 분 한 분이 실천을 하게 만들려고 해도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문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게 10%나 무려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더 빠르다고요? 그렇죠. 네. 네덜란드에서. 야.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자전거 이용이 더 유리하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죠. 예. 그 수송 분담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한 사람이 이동했을 때 그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는지 통계를 내는 건데요.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이 무려 26%거든요. 그렇게 높습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26명은 이동할 때 다른 것보다 자전거를 먼저 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2명 될래나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2015년 기준으로 1.5%.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자전거 네네네. 수송 분담률이 1.5%. 예, 아직 멀었죠. 네덜란드 26%인데. 그러니까 공공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그렇겠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에도 좀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이런 좋은 사례들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아까처럼 뭐 비행기를 타지 않거나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누리던 걸 포기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 타당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전지적으로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니까 예.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실천과 전환을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예.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밈 중에 조별과제라는 밈이 있는데요. 조별과제. 예, 대학교를 다니면 이제 조별로 과제를 많이 내주잖아요. 예. 그러면 뭐 5명에서 7명 정도 되는 조원들이 같이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뭐 해오라는 것도 안 해오고 막 빠지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묻혀가는. 예. 네. 여러 명이 협업해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조별 과제라고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예.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 전환이 바로 전 지구적인 조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라는 마인드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너무 어렵고요. 예.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마음으로 전 지구적인 마인드로 이 위기의 시대, 전환의 시대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김범일 사무국장과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김 사무국장님의 방송한 지 한 4주, 5주 됐나요? 지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됐잖아요. 한 달 남짓 됐는데 네. 단 한 번도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소재, 또 아주 좋은 원고에 또 아주 좋은 말씀까지. 예. 앞으로 뭐 한두 번 실망시켜도 됩니다. 어떻게 계속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참신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 오늘로 이제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민선 8기 상주시장에 도전하는 박두석 상주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박두석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상주시장 예비후보 박두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주시장 선거 출마하셨는데 우선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34년간 전 세계 최대의 최첨단 종합 물류 기업 DHL 220개국 이상의 지정망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항공기를 300여 대 보유하고 있으며 50여만 명이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에서 공채 1기에서 부사장까지 승진하면서 많은 경영 경험과 성공 사례를 남겼던 국제 경영 전문가입니다. 예. 지금은 국민의힘 환경분과 부위원장, 경상북도 도당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3년째 코로나 방역 자원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봉사 등과 정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예, 지금 저희 상주는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격감, 청년 실업, 여성의 문제, 또 소상군의 몰락 등 지방 도시의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리더를 요구하고 있죠. 예. 저는 34년간 세계 최대 최첨단 종합 물류기업 DHL 한국 법인에서 국제 경영 전문가로서 많은 경영 경험과 성공 사례와 함께 평생을 지역 발전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살아봤습니다. 네.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상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즉 사람과 돈이 들어오는 행복상주 건설,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는 명품의 확장성 도시 건설을 위하여 상주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행복상주, 명품상주를 위해서 출마를 예, 맞습니다. 하셨고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예,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국제 경영 전문가로 오랜 글로벌 경영 경험을 통하여 국제 감각과 경제 감각 등 미래를 예측하는 판단력이 뛰어나며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 또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이해된 집념과 추진력이 강한 편으로 많은 기업의 경영 신화를 남겨왔습니다. 네. 평생 기업 활동을 하면서 열린 경영,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을 주창하면서 직원으로부터 존경받는 회사를 만드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1등의 기업 문화, 1등의 행복 직장을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직원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한국 최고의 직장, 이건 삼성, LG도 아닌 못 들어갔습니다만 10대 기업에 진입시킨 저력과 차별화가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제 경영 전문가로서 국제 감각과 경제 감각 등등 나만의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현재 상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문제는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만은 현재 상주시가 안고 있는 당연한 현안은 저출산 초고령화의 인구 격감을 첫째로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다른 시대에 비하여 최하위 수준입니다. 8.2%에 8.2%. 경제적 취약선 안고 있죠. 예. 그리고 청년 실업, 또 소상공인 몰락 등 심각한 현안들이 상주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영인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어떻든 사람이 들어오는 도시, 돈이 들어오는 도시의 행복한 상주 건설, 이제는 세계로 뻗어가는 확장성의 명품 도시 건설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즉 사람이 들어오는 도시 건설, 이거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2년 전부터 낙동강 종합 레저타운을 통한 관광객 유입에 많은 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립공원 문장대 관광벨트 조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미 착수를 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지문 휴양림 이 세 곳, 그러니까 낙동강 종합 레저타운 그리고 국립공원 문장대 그리고 성주문 휴양림을 연결하는 셔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350만에서 500만의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출산, 육아, 교육,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서 우리 상주가 교육의 명품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을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의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우리 상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경제적 창출 SOC 구축 정책으로는 이거는 미래의 먹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즉 우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수소 발전소, 또 수소 체험 센터, 또 수소 교육 센터를 설립하여서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야심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주가 농산물 생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농축수산물 물류 유통 밸리 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라든가 법률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며 또 농축산물의 가공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한 가지만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우선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차별화 전략으로 수소 경제 산업 기지를 건립하여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운송하고 충전, 이용 그리고 교육과 체험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효용 가치를 최대로 증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유동 인구를 유입시켜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동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추론하기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
현재로는 한 500개 일자리, 나아가서는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의 동력으로 분명히 자리 잡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소 경제를 강조를 해 주셨고 지금 상주 시정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데이터로 검증된 이 자료 중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주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통계 수치나 평가 기관에 의한 검증된 자료에 의하면은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 그룹입니다. 8.2%에 그치고 있죠. 그리고 매년 이제 매니페스토에 의한 전국 지자체 평가에 의하면은 뭐 최하위 수준으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에도 그렇게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점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우리가 이런 거를 또 방치하기보다는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또 해결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또 도시보다도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재정 자립도라든지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뭐 청렴도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해 주셨고 향후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가실 계획입니까? 예, 저는 뭐 글로벌 기업에서 앞서가는 행정에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정에도 행정의 효율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정에 관계되시는 종사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유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소멸 도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경기 침체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이 원하는 열린 행정 일환으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서 시장과 또 시민 또 시장과 우리 이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소통 체계를 정립하여서 빠른 이 소통 이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등의 시민 의식 감량 및 또 화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균형과 형평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불평등과 소외감이 없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코로나 전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저에게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쏟아주신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상주는 미래로 도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뜻과 힘을 합한다면 또 뜻과 힘을 합하여 함께 매진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더욱더 밝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상주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상주의 시정을 책임질 시장의 선출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죠. 따라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또 우리 상주를 대표하는 이 시장을 뽑는 선거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또 국제 감각과 미래의 예측 능력이 뛰어난 유능한 일꾼을 뽑아주셔서 상주가 도약하는 상주, 뻗어가는 상주, 행복한 상주를 만드는데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당내 경선 통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 룰이 당원 50%, 여론조사 50% 맞죠? 예, 이제 경선에 올라갔을 경우 이제 그렇게 올라갔을 경우 되죠.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지금 뭐 판세를 좀 분석해 보신다면요. 예,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 자신 있으시죠. 평생을 우리 고향 상주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점철해 왔던
제 역사를 되짚어볼 때 예. 저는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두석 상주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수행 기대감 여론조사 된 게 있죠? 네, 살짝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직전 조사보다는 아주 조금 0.6%포인트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향후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물어봤는데 긍정 51%, 부정 44.8%로 나타났습니다. 네. 긍정이 직전 조사보다는 0.6%포인트 더 올라갔는데 아주 큰 변화는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역대 당선인과 비교해보면 역대 당선인들은 70%, 80%의 국정수행 기대감이었으니까요. 예. 상당히 대선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황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 국정수행 기대감, 다시 말해서 지지율 이런 걸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구체적인 응답자 특성에서 누가 국정수행 기대감에 대해서 긍정을 할 때 더 올라가느냐. 20대와 30대 또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예. 대선 때하고 비슷합니다. 대선 때도 우리가 M여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야기처럼 중간지대 유권자층인 2030 세대 또 여성 중도층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좀 파격적인 철학 또 이념을 초월한 정책 그리고 또 인사가 중요하거든요. 예. 감동적인 인사, 파격적인 인사 이런 것이 있다면 소통하는 모습, 협치하는 모습, 통합을 더 강조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은 예. 국정 수행 기대감이 더 올라갈 텐데 물론 이제 대선 여파가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감이 돌고 팽팽하긴 하겠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기대감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통합의 모습, 인사, 이런 등등을 꼽아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인사 얘기,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인사 관련해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맨 앞선에 선 후보자가 바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일 텐데, 자,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혹시 여론조사 한 게 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 부정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 또 주민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빅데이터 관련 내용입니다. 썸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의 정호용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었더니 지난 일요일 해명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요일 이후에 오히려 부정 감성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자회견한 후에? 네. 오히려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른바 공자입이거든요. 공자입은 뭐냐? 공정. 공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는 뭐냐? 자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안동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대학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또 우리 청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관련된 입은 입시입니다. 입시보다 더 민감하게 극렬하게 반응하는 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 감정이 더 늘어나 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찐 친구라면 결단해야 된다. 하태경,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등도 자진 결단해야 된다.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 자기 진영 내부에서도 정호영 후보자가 이 논란이 지속되는 경우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지적한 네. 요추6번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요추 6번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의학 용어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지난주 계속해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나왔고 기자회견 일요일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공자입이라는 또 신조어를 또 만들어내셨네요. 예. 이번 주도 저희를 또 실망시키지 않고 자, 공정, 자녀, 입시 이런 키워드. 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속내로는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자진 사퇴하기를 바라고 민주당에서는 자진 사퇴하지 말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를 속으로는 바랄 것 같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굉장히 예리한 분석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임명해라. 임명하고 이 논란이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오히려 그 여파로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반사이익은 민주당이 얻어갔을 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지방선거에서도 계속해서 대선 연장전 미니 대선이라고 한다면 결국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고 정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한다면 임명을 정호영 후보자 40년 직이기 때문에 강행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더 낫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라.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정치권에.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방패막이라는 단어가 요즘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인수위 측에서는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다. 청문회까지 최대한 늦게. 왜냐? 한 2-3명 정도는 낙마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리 자진 사퇴하면 또 다른 2-3명을 더 낙마를 시켜야 되니까. 부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예. 이상민 행정안전부 후보자, 더군다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후보자인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너무나도 절친하다는 고등학교 후배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다. 예, 여러 개 또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마저도 인준이 되겠냐. 국회 인준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그러니까요. 총리는. 예. 이것도 상당히 난망하다. 난감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윤석열 당선인이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네. 이 인사부터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호영 후보자엔 좀 가려져 있지만 네. 사실 핵심은 여기일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정호영 후보는 뭐 낙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로 보여지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인수위 측에서는 한동훈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런 기류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핵심은 한동훈이다. 한동훈을 반드시 낙마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민 여론 어떻게 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난 15일 1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경기도민 대상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물어봤는데 적절하다가 43.2%, 부적절이 44.7%로 팽팽합니다. 43대 44 정도? 그래요?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3년 전입니다. 2019년 9월달, 10월달 비슷한 이런 조사 결과 적절 부적절 누구였습니까? 조국 전 장관입니다. 또 한 번 그랬나요? 또 한 번 법무부 장관입니다. 또 한 번 법무부 장관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이 나누어진 겁니다. 그렇네요. 좋다, 싫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자, 일단 법조계에서는요.
한동훈 후보자 수사 능력을 일단 높이 평가하고 있고 네. 또 윤석열 당선인도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고 뭐 영어 능력도 좋다 이런 인터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극도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뭐 역시 뭐 정치적 이유겠죠? 뭐 그렇죠. 의혹도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뭐 의혹도 있습니다만 그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신상과 도덕성 검증을 받으면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는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수 완박과 관련해서 맞대응으로 한동훈 카드를 빼들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각이다. 그렇다면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더 이상의 소통과 또 협치와 통합은 없다. 물 건너 가버렸다. 이런 분석과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개인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검수 검안 유착 검언 유착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그건 뭐 따져서 볼 문제인 것이고 시시비비로 그렇지만 다른 것보다도 정치적으로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을 하게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과 협치와 통합도 없다.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인사청문이 참 중요하다. 인사청문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 어떤 이 법무부의 정치적인 중립을 확보하고 보장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카드 절대 버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강행. 인사청문회가 채택은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은 안 될지라도 일단은 강행 임명할 것 같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총리 인준이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한덕수 맞습니다. 총리 인준 안 해줄 가능성 상당히 높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장관 임명은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장관 임명은 또 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에게 그렇습니다. 제청을 해서 임명이 정식 임명이 되는 건데 총리 자체가 인준이 안 되니까 아우 또 정치권은 경랑 속으로 어쩌면 이렇게 다이내믹합니까? 첩첩산중입니다. 자, 또 하나 이 검수완박 상당히 지금 시끌시끌한데 서로 강대강입니다. 혹시 이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1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검수완박 찬성 38.2%, 반대가 52.1% 반대가 더 높습니다. 그래요? 이건 좀 의미가 있네요. 차이가 한 14% 정도. 국민 여론에 좀 충분한 공감을 못 얻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조급하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이 국민 여론 정서에는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부분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나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0명 중 6명이 넘는 63.6%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지금 국회에서는 뭐 사보임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통과를 하고 5월 3일 발효를 하면은 국무회의에서 이런 일정을 잡고는 있는데 지금 뭐 평검사도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참여연대도 반발을 하고 있고 정의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종찬 소장님과 이 리서치원을 몇 년째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할 때는 서로 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정답은 국민 여론인 것 같아요. 국민 공감이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국민 여론은 과반수가 이거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시큰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의미 있게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경기지사, 대구지사 또 서울시장 얘기도 좀 준비하셨는데 이것도 다음으로 좀 미뤄야 되겠는데요. 이거 다음 주에 특집으로 1시간을 아예 특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음 주 정도는 좀 그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